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요일인데 나오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 오늘 이제 달빛특강인데, 달빛특강은 그 저녁반 수업 7주 한 거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반 때 스마트반 한 게 뭐였냐면 민법 총칙, 물권법도 총론, 계약법도 총론만 했어요. 그 과정을 한번 빠르게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이제 보실 내용은 그 빈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20회부터 해서 한 17회죠. 17년간 기본적으로 3회 이상 출제되었던 지문들, 요것들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103조 반사회적 행위에서 이제 매년 출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판례들을 섞어가지고 반사회적 행위인 것을 고를 수 있느냐, 요걸 이제 출제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출제되면 사실 땡큐죠.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핵심 어들 딱 보고 반사회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고요. 이건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1번에 보면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그러니까 성공보수약정인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형사사건이에요. 그럼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비교하실 점은 뭐냐면 성공보수약정이라 하더라도 민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 뭐 자주 출제가 됐던 거고, 그리고 보험금의 부정취득 이런 말 써 있으면 뭐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이라든지 뭐 보험금의 부정취득 써 있으면 요건 이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3번은 도박이죠. 도박 채무 변제 나오면 사회질서 위반이고, 4번은 공무원이죠. 반사회적 행위인데 공무원이 나왔다. 그럼 이건 이제 뭐와 관련되는 거예요? 직무와 관련해서 뭐 금품을 받기로 했다. 이런 말 써 있으면 볼 것도 없이 반사회적이고요. 자, 5번에 보시면 수사기관.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한다. 이런 말 써 있으면 읽어볼 필요 없고요. 그냥 사회질서 위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6번 판례가 이번 시험에 또 출제가 됐죠.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런 말 써 있으면 반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사회적이라는 것은 법률행위, 계약의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인 것을 말하는 거고, 내용이 아니라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데 있어서 강박이 들어갔다면 이건 내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110조 사기 강박으로 효력을 논의해야지 이를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자, 7번도 비자금 판례죠.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계약했다. 보관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고, 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란 말 써 있으면 읽어볼 필요 없어요.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나올 거야.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했다든지 또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했다. 이런 말들 써 있을 텐데 볼 것도 없이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고요. 조세회피. 이거 뭐 대표적으로 양도세 회피인데 양도세 회피든 상속세 회피든 조세 회피 목적은 반사회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문들 지금 쭉 나와 있는 거는 전부 다 옳은 지문으로 수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지문들이니까 여러 번 좀 읽어보셔서 키워드 핵심어 보고 그게 결론으로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 행위가 나옵니다. 불공정 행위는 뭐였어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이 바로 불공정 행위죠. 그럼 여기서 이제 궁박이 문제가 되는데, 궁박이라는 것은 경제적 원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원인까지 모두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전적 의미로 궁박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곤궁함을 의미하는 건데, 예를 들어 명예가 침해될까 두려워서 싸게 팔았다면 이거 궁박이 아니야. 궁박이었죠. 그러니까 명예 침해와 같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도 모두 궁박에 포함된다. 자, 그리고 이제 무경험에 대한 개념이 출제가 되죠. 무경험이라는 것은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무경험인지 아니면 일반 거래 경험상의 무경험인지 이걸 묻는데,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지 뭐라고 써 있으면 틀리냐면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오타 났네요. 특정 영역이죠. 영역.
그러니까 이제 불공정행위라는 것은 이런 거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을이랑 거래를 했어요. 근데 갑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황인데 을이 그걸 알면서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한 거죠. 예를 들어 부동산을 하나 샀는데 이 부동산이 시가로 예를 들어 10억짜리인데 대금은 한 2억만 주고 샀대. 요게 이제 폭리잖아요. 그러면 이 불공정행위가 성립하려면 일단 객관적인 요건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가격차가 많이 나죠. 그럼 이때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였냐면 계약시예요.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고 이때 현저하다는 것은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게 판례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 사람의 이런 상황을 인식한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 했냐면 이용해 먹을 폭리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요건을 갖춰서 등기가 넘어갔다면 이 등기는 당연히 무효죠. 근데 요 을이 요 등기가 자기한테 있다고 해서 병에게 또 팔아서 등기를 넘겼대. 그럼 이제 누가 나온 거예요? 제3자. 그러면 불공정 무효의 경우에 제3자가 이 불공정 행위를 모르고 샀다. 선이었다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취득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그렇죠? 이 불공정 무효는 상대적 무효의 절대적 무효야. 절대적 무효라는 얘기는 갑은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대항할 수 있다 했죠. 오늘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은데 대항할 수 있는 얘가 절대적이니까 절대적이라는 건 무효를 상대방에게만 주장해요. 누구에게나 주장하는 거야. 누구에게나. 대항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무효 중에 민법상의 무효 중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 상대적 무효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랑 뭐? 비진이 무효랑 통정 무효. 비진이 통정 빼고 나머지 무효는 전부 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우리 올해 시험에 뭐가 나왔었냐면 반사회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출제했어요. OX. 틀린 거야. 비진이랑 통정 빼고 나머지 무효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자주 나왔던 거 불공정행위를 대리인을 통해서 했대요. 그러면 기준이 누구냐? 궁박, 경솔, 무경험 이거 나오는데 우리가 대리에서도 공부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의사표시의 흠결이나 하자는 전부 다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대리인.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던 게 뭐였냐면 궁박이죠. 궁박은 누가 기준이냐면 본인이고 나머지 뭐 경솔, 무경험이든 뭐든 나머지는 다 대리인 기준이야. 그러니까 꼭 기억하실 점은 궁박은 본인 기준이다라는 점. 자, 불공정행위로 무효일 때 무효행위 추인으로서 유효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어요.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되고 매우 중요한 건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되지만 뭐는 된다 그랬어요? 전환.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봤던 무슨 사건이었냐면 이게 알박기 사건이었죠. 알박기 사건에서 가격 차이가 너무 터무니없어서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되었다면 그게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인정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생각해 보시면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것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서 새로운 행위로 만드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봤던 알박기 사건, 강동구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에 샀는데 나중에 이제 9억에 팔았던 사건이잖아요. 그럼 이 사건에서 1억짜리를 9억에 팔았어요. 그럼 이 가격이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두 사람이 알고 추인한다고 해서 이 9배 가까이 가격 차는 나는 매매 계약을 유효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추인으로 인정이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팔 거였다면 가격을 좀 조정해서 낮춰서 유효한 계약으로 뭐 해줄 수는 있다. 전환, 바꿔줄 수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체로 터무니없는 가격을 추인한다고 유효화시켜줄 수는 없고 가격을 조정해서 유효한 계약으로 바꿔주는 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번, 5번 혼동하시면 안 되고 불공정 무효는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는 없지만 가격을 낮춰서 유효한 계약으로 전환시켜줄 수는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경락대금과 목적물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대요. 그러면 이건 뭘 했다는 거죠? 경락대금이란 말이 나왔다는 것. 경매했다는 거죠. 그럼 경매의 경우에는 불공정 행위가 적용될 수가 없다. 꼭 기억하실 점, 불공정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건 뭐였냐면 증여와 경매. 그러니까 증여라는 건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불균형, 현저한 불공정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경매는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거야. 이건 법률 행위 자체가 안 돼요. 법률 규정에 의한 거니까 경매에다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와 경매는 불공정 행위가 나올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정상적 의사 표시를 봤어요. 우리가 이제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정상적 의사 표시라고 하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었죠.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게 세 가지였죠. 뭐였어요? 비진이 표시, 그리고 통정 허위 표시, 그리고 착오. 그리고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 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예요. 그럼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거예요? 불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정상적 의사 표시라고 해서 107, 108, 109, 110조 이렇게 차례대로 본 거예요. 그러면 비진이 표시는 원칙이 유효였어요? 무효예요? 원칙은 유효.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기는데 언제 무효가 된다고 했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그럼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이 선의이기만 하면 될까? 선의 무과실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선의 무과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비진이었고, 통정허위 표시는 비진이랑 차이점이 뭐였냐면 비진이는 짜고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단독으로 허위 표시하는 거고, 통정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고는 이건 무효예요? 취소예요? 취소. 그러니까 앞에 비진이와 통정에서는 취소라는 말을 쓰면 무조건 틀려요.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비진이 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 이건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지 취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어떠해야 된다고 했냐면 중요해야지.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중요해도 뭐가 있으면 안 돼? 중과실. 중과실은 없어야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상대방이 뭐 하면? 이용하면. 이용이란 말 나오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 가능하고, 사기 강박도 역시 취소 사유로 돼 있어요. 요 네 가지가 이제 차례대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건 통정허위 표시예요. 얘는 뭐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비진이에서 진이의 개념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다. 여기 보시면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또는 이제 같은 말로 의사,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대표적인 판례가 뭐 있었냐면 강박을 당했어요. 이 사람이 무서워서 증여를 한 겁니다. 그럼 강박에 의한 증여는 진이에요? 비진이에요? 진이죠. 원하지는 않았지만 증여한다는 내심상의 효과의사가 부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증여할 생각은 있었기 때문에 그건 비진이가 아니라 진입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해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대요. 무서워서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요건 진이에요? 비진이에요? 진이. 비진이가 아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3번. 매매계약에서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유효가 되기, 비진이가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어떠해야 된다는 거야? 선이 무과실이어야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갑이 을한테 비진이로 증여를 했어요. 갑이 을에게 증여할 생각이 없었는데 증여의 표시를 해서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오면 원칙과 예외를 볼게요. 원칙은 누가 소유자입니까? 그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원칙은 유효다, 무효다. 원칙은 유효지. 유효니까 누가 소유자야? 을이 소유자인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을이 갑이 실제로 줄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때는 무효가 되죠. 그럼 무효가 되면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갑.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건 언제 무효가 된다고요? 그렇죠. 을이 갑의 진위를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예요. 그러면 소유자는 갑이고, 그러면 유효가 되려면, 을이 소유자가 되려면 선이면 된다. 선이 그리고 무과실해야 한다. 선이 그리고 무과실까지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당사자 간에는 그냥 법조문만 적용하면 돼요. 원칙은 유효인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된다. 근데 우리가 본 비통착사,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은 공통 규정이 있었죠. 누구를 보호한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요. 자, 그러면 요 당사자에서 이제 제3자로 넘어갑니다. 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렇죠. 달라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걸 좀 보면 만약에 이건 뭘 나눠야 되냐면 요 을이 선이 무과실이었느냐 아니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을이 선이 무과실이었대요. 을이 선이 무과실. 병은 소유권을 1번 선일 때 취득한다. 선악 불문 취득한다. 취득할 수 없다.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하게 되겠죠. 그 무슨 얘기냐면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야? 유효니까 을이 소유자죠. 그러면 이 병은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소유자에게 산 거예요? 소유자. 그럼 우리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샀다라고 써 있으면 얘는 무조건 취득이에요. 선악불문 취득. 당연 취득이고, 근데 만약에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대. 자, 그러면 1번. 선일 때 취득한다. 선악불문 취득한다. 취득할 수 없다. 저 선일 때만 취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론상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다면 권리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비통착사는 어떤 규정이 있다? 선의의 제3자. 얘가 만약에 무효인 것을 모르고 샀다면 갑은 선의의 병에게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는 을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소유자에게 산 거니까 당연 취득이고, 만약에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었다면 원래는 취득할 수 없는 거지만 만약에 선이라면 법률 규정에 따라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근데 27에 32에 두 번 뭐라고 돼 있었냐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취소한다는 말 쓰면 틀립니다. 비통착사에서 비통한 거, 비진위 통정은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 무효의 문제고요. 착오와 사기 강박은 이제 취소의 문제가 되죠. 자, 5번. 비진위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어차피 뭐 혼자 하는 거니까 단독행위에도 다 적용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상적 의사표시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이제 통정허위 표시예요. 그러면 비진위 표시와 통정허위 표시의 차이점은 뭐였냐면 혼자 있느냐, 짜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통정허위 표시가 성립하려면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합의, 통정, 양해 이런 말이 써 있어야 되는 거고요. 조심하실 점은 상대방이 알았다, 인식했다는 것만으로 통정허위 표시가 성립할 수는 없어요. 짜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사례 1을 보면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는 대표적으로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자, 통정허위 표시예요. 사례를 좀 보면 갑이 부동산 소유자고 A는 갑에게 3억 원을 빌려준 금전 채권자입니다. 근데 이제 얘가 부동산도 있는데 돈을 안 갚고 있으니까 A가 이 부동산을 이제 강제 집행할 수 있잖아요. 갑이 돈 갚기는 싫은데 강제 집행 당하는 건 더 싫죠. 그래서 친구랑 짜고 야, 네가 산 것처럼 좀 꾸미자라고 해서 허위로 가짜 계약서를 쓰고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해 줍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없는 건데 빼돌린 거잖아요, 짜고. 그러면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넘겨주는 표시를 했으니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 불일치를 갑이라는 사람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을과 짜고 한 거죠. 그러면 둘이 짜고 한 통정 허위 표시는 우리 민법에 뭘로 정했어요? 무효로 정합니다. 그럼 이게 무효인데 조심하실 점은 이 가장매매가 무효인 것이 사회질서 위반인가요? 라고 물으면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죠. 반사회성을 띠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소유자라는 거야? 갑. 만약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게 사회질서 위반이었대. 뭐 대표적으로 첩계약의 대가로 부동산을 넘겨줬대요. 그럼 그건 반사회적이잖아요. 그럼 반사회적이면 뭐가 적용돼요? 불법 원인급여.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죠. 그러면 이게 반사회적이면 반환 청구가 금지되니까 소유권은 을에게 있는 거지만 일반 무효의 경우에는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에요. 그럼 갑은 자기 명의로 등기를 되찾아와야죠. 어떻게 찾아오면 돼요? 갑이 누가 소유자라고요? 갑. 그러면 자기 소유권이 침해됐으면 물권자가 물권이 침해됐으면 뭘 행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얘네 둘은 성질이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둘이 똑같은 거라 그랬지. 똑같은 거라서 얘네들은 둘 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란 말이에요. 근데 을이라는 애가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등기부상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얘는 실체 관계없이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했단 말이에요.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자, 을이 병한테 또 팔았어요. 그러면 병은 을이 소유자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 등기를 믿고 매수한 거죠. 병의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유효다, 무효다? 무효지, 무효. 무효 등기 믿고 사면 보호돼야 안 돼. 안 돼. 우리는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무권리자에게 사면 이것도 그냥 무효인 거예요.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기 명의로 등기를 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을과 병을 상대로 어떻게 한다? 소유권에 기해서 등기를 말소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근데 요거 일일이 말소시키지 않고요. 내가 소유자니까 마지막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뭐 해달라? 이전 등기해달라라는 것도 결국 뭐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가 되는 거야. 그러면 둘은 똑같은 거니까
만약에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둘은 동일한 거니까. 그러면 이 구조는 어디서나 똑같아요. 예를 들어 갑이 을이랑 명의 신탁을 했어요. 자기 부동산인데 을의 이름으로 명의 신탁을 해서 등기를 넘겼다. 그럼 명의 신탁은 유효였어요? 무효예요?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해서 명의 신탁하면 이거 우리 효력 규정으로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럼 이거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그럼 갑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 받아와야죠. 어떻게 받아오면 돼요?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나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일 때 항상 이렇게 등기를 받아오는 걸 기본으로 하는 거야. 항상 같이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A라는 사람이 당신들의 가장매매는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 가장매매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우리 시험에서 채권자 취소권이 되냐가 딱 2번 나온다 그랬어요. 출제되는 게. 그럼 이제 이중매매는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돼. 그건 금전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 가지고 취소권 행사할 수 없고 통정호의 표시는 무효라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딱 우리 시험에 딱 2번 나오면 2군데. 이중매매에서는 뭐라고 꼬드겨도 채권자 취소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고 통정호의 표시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당사자 간의 문제인데 근데 을이요 이거를 이제 제3자 병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이 병은 소유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야? 무권리자. 그럼 얘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병이 그걸 모르고 샀다면 갑은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얘는 보호해 주겠다는 거야. 그럼 이때 병이 보호되는 건 이 무효등기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법률 규정 때문이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지 무효등기는 원래 믿어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병이 이거 살 때 이 통정호의 표시를 몰랐는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알 수도 있었는데 몰랐다는 건 얘가 뭐가 있다는 거야? 과실.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선이 이제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건 가능한데 얘는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제3자는 선이면 되고요. 과실이 있어도 보호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통정호의 표시뿐 아니라 비, 통, 착, 사 다 똑같은 거야.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고요. 그러면 얘가 선의일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증명에 관한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선임을 증명해야 돼요.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돼. 갑이. 그러니까 선의는 어디서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추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가만히 있으면 뭘로 인정한다? 선의로 인정하니까 얘가 스스로 입증할 게 아니라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유권은 병에게 확정적 귀속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병이요, 만약에 이번에는 매매가 아니라 을이 진짜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했대요. 얘가 소유자라고 믿고 돈 빌려주고 얘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럼 이번에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선이라면 뭘 취득하는 거야? 저당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럼 얘가 저당권을 선의로 취득했을 때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냐 을이냐 이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시험에서 뭐라고 출제했냐면 병이 선의로 저당권을 취득하면 갑은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출제했어요. OX. 틀리죠? 소유권은 당연히 누구한테 복귀되는 거야. 갑에게 복귀되는데 얘를 보호해줘야죠. 그럼 얘를 보호해준다는 건 소유권을 회복하지만 깨끗한 소유권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뭐가 달린 상태로? 저당 달린 소유권이 복귀되는 거야. 그럼 얘는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멀쩡한 내 건물이 저당 달려 돌아왔잖아요. 그럼 얘는 누구 잡아야 돼? 을 잡아서 그 채권만큼의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는 거죠. 자, 병이 정한테 팔았어요. 근데 이 병은 선이고 정은 악이었어요. 그러면
선의의 병에게 산 악의의 정, 권리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이제 무권리자에게 샀어요? 소유자에게 샀어요? 그럼 당연히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병이 악이, 정이 선입니다. 악의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누구만 취득하는 거니까? 선이. 그러면 악의 병은 취득할 수 없고요. 그러면 악의 병에게 이전받은 선의의 정은 권리 취득할 수 있다. 얘도 제3자니까 선이면 권리 취득한다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는 항상 사례 문제로 나올 걸 대비하셔야 되고, 그러면 갑거리 허위 표시했으니까 당연히 가장매매니까 무효가 될 것이고요. 무효면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무효라는 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된 것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갑의 금전 채권자는 갑거래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뭐 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 이번 시험에 또 나왔어요. 허위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고, 그리고 갑이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도 있고요. 뭐 할 수도 있다? 진정명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은 얘기고.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사례 문제는 병에게 넘겼대요. 근데 이 병이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모르는 병.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가 사례 문제로 나오면 일단 병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소유자는 누구로 확정된 거야? 병이지, 병. 그럼 6번. 선의의 병에 대해서 그 누구도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누구를 보호하는 거야? 선의의 병. 대항하는 놈이 한두 놈 있는 거야? 아무도 못하는 거야? 아무도. 그렇죠?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라고 써 있으니까 예상외로 틀리고 오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구도야? 아니면 한두 명은 있을라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선의의 병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누가 소유자가 됐으니까. 병이 소유자가 됐으니까. 자,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선의는 추정되니까 선의 주장자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고요. 9번. 병이 선이라면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비통착사에서 제3자는 선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갖출 필요는 없는 거야. 만약 악의의 병이 선의의 정에게 넘겼어요. 정은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얘가 선이면 그대로 취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보호되는 제3자를 이제 묻는데,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단 허위 표시가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 제3자야.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했었냐면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는다는 건 무언가를 해야죠. 그래서 뭐뭐 한 자, 뭐뭐 한 자, 받은 자. 받은 자는 뭐 같은 말로 하면 양수인이죠. 이런 말 써 있으면 기본적으로 다 제3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했으니까 새롭게. 근데 이런 말 안 써 있고 그냥 채권자, 채무자, 대리인, 수익자 이런 말 써 있으면 제3자가 아닙니다. 근데 뭐뭐 한 자, 받은 자 중에 제3자가 아닌 사람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계약을 인수한 자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볼게요. 그럼 일단 제3자에 해당되는 사람 한번 볼게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3자를 물었다면 앞에 써 있는 말 읽어볼 필요 없고 마지막에 보는 거예요. 얘 뭐 했어요, 안 했어요? 가압류했네. 그럼 보호되는 거야. 받았네. 받았네. 가압류했네. 가압류했네. 받았네. 이행했네. 다 뭐 했죠? 전부 다 뭐 했어요? 그럼 다 제3자입니다. 얘도 양수인이고, 여기서 물론 제일 중요한 건 파산관제인이었어요. 파산관제인은 제3자에 해당됩니다. 근데 파산관제인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파산관제인은 선일 때 보호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선이냐 악이냐라는 것은 파산관제인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파산 채권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선이면 보호된다. 여기 11번이죠. 파산 관제인은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뤄진다. 그러니까 파산 채권자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선이면 파산 관제인은 선의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야. 근데 해당하지 않는 사람 보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대리인, 본인, 채무자, 변제 전의 채무자. 그럼 만약에 살짝 바꿔서 변제한 채무자라고 하면 제3자일까 아닐까?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한 채무자라고 써 있으면 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제3자인 거야. 근데 변제했다는 말이 없네. 이건 생략될 수 있어요. 채무자는 제3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요, 을한테 채권을 가장양도합니다. 그러니까 요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갑이 1억 원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병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병이 뭐다? 채무자예요. 그러면 이 채무자는 뭘 새롭게 뭘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옛날에 돈 빌린 사람이에요. 이제 왜 그러면 채권을 가장양도했겠어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누구냐면 갑에게 돈을 빌려준 갑의 채권자예요. 갑의 채권자인데 갑이 돈을 안 갚아. 근데 갑이 병에게 뭐가 있다는 거야? 1억의 채권이 있대. 그러면 A가 가만 놔둬요. 요 채권 압류할 수 있어요. 압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채권을 강제 집행 당하기 싫으니까 채권이 없는 것처럼 얘한테 빼돌린 거지. 을한테. 마치 부동산을 빼돌린 것처럼 뭘 빼돌린 거야? 채권. 자, 그러면 얘가 채권을 허위로 양도했을 때 이 채무자는 뭘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가 바로 변제 전의 채무자야. 그럼 얘는 채권자가 결정되면 걔한테 돈 갚으면 되지 얘를 보호하고 말고 할 게 없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가짜로 채권이 넘어갔는데 얘는 진짜 넘어간 줄 알았어요. 그럼 난 이제 을한테 돈 갚아야 되네 라고 생각하고 을에게 변제합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그냥 채무자예요? 변제한 채무자야? 변제. 이걸 믿고 돈을 갚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한테 또 줘야 돼? 줄 필요 없는 거야. 줄 필요 없어. 그럼 보호해줘야지. 그러니까 무언가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 제3자지 단순한 채무자, 채권자 이런 사람들은 제3자가 아닌 거야. 근데 이제 조심하실 점은 예조에 뭘 인수했대요? 계약을 인수했다. 그러니까 계약을 인수했다는 것은 당사자의 지위를,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거야. 그러면 얘는 제3자여 당사자가 되는 거야. 당사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이 을이랑 지금 가장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 병이라는 사람이 요 을과 이해관계를 맺어서 취득한 게 아니라 얘네들의 맺은 계약을 누가 다 인수했다는 거야. 병이 인수. 그럼 계약 인수는 을과 병만 합의하면 될까요? 갑도 다 합의해야 될까? 3자 합의가 있어야 돼. 그럼 3자 합의로 얘가 계약을 인수하면 이제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야? 갑과 병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제3자여 당사자라는 거야. 당사자. 그래서 계약을 인수한 자, 지위를 승계한 자 이런 말 써 있으면 얘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주 나오니까 확인해 두시고. 자, 갑은요, 토지를 을에게 증여를 하고요. 근데 증여하면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요걸 좀 양도세로 낮추려고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를 넘겼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건 증여인데 등기부에는 등기 원인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매매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경우에 증여는 유효다, 무효다? 진짜 한 거니까 유효고 매매는 허위죠. 그럼 매매는 무효죠. 매매는 무효고 증여는 유효다. 그러면 일단 을 명의로 넘어간 등기는 유효 등기예요? 무효 등기예요? 실체 관계가 있으면 등기는 유효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뭘 했다? 증여했으니까 등기는 유효다.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차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차고하면 취소사유인데 기본적으로 차고 취소하려면 내용에 차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세 번째는 아무리 중요해도 뭐가 있으면 안 된다. 중과 실은 없을 것. 요게 이제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럼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해야 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동기에 착오는 안 된다는 거야.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서 취소할 수 없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동기에 착오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죠? 동기가 어떻게 되면? 표시되면.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취소 가능해요. 그러면 표시 외에 내용으로 하자라는 당사자의 합의까지 있어야 돼요? 합의는 필요 없어요. 합의는 필요 없고요. 그냥 뭐 하면 된다. 표시하면 돼. 물론 이제 상대방이 유발했다라고 써 있으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모두 필요 없냐면 표시도 필요 없어요. 일단 내용에 착오해야지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착오 취소가 되는 것으로 봤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현황과 경계. 그러니까 현황은 뭐였어요? 현재 상황, 물리적인 현황이에요. 농사를 지으려고 토지를 1389평을 샀는데 600평이 하천이다. 하천 판례. 경계선을 착오했다. 이런 말 나오면 취소 가능하고, 그리고 보증을 서줬는데 채무자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보증을 서준 거야.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 보증인의 착오, 이런 것들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러면 취소가 안 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절대 취소 안 됩니다. 물론 시가 면적도 있고요. 자, 그리고 중과 실은 없어야 돼요. 경과실이 있대.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되는 거예요? 뭐만 아니면 된다고요? 중과실. 가벼운 과실 정도는 취소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중요한 착오라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건 주의 의무를,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거예요? 현저하게 하기로 해요. 현저한 게 중과실이잖아. 그러면 아무리 중요해도 현저한 부주의 경우에는 취소권을 박탈하는 거야. 그럼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실수는 취소권을 뺏는다 안 뺀다? 안 뺏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경과실이 있는 착오자가 취소해서 만약에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이 경우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경과실 있는 사람이 취소하는 건 위법한 행위예요? 적법해요? 적법하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했냐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규모가 큰 계약을 할 때는 대부분 다 어떤 특약을 한다 그랬어요? 착오 배제 특약. 착오 취소를 할 수 없도록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아무리 중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뭘 했다고 써 있었어요? 이용했다. 이런 말 써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보시면 1번에 바로 그 얘기 나오네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바꿔서 얘기하면 착오 취소는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특약을 하면 착오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번.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는데 가압류가 원인 무효였대. 이걸 우리가 줄여서 무효인 가압류 사건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 무효인 가압류의 경우에는 착오 취소를 할 수 없다. 왜 없다 그랬어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었죠. 그 기술 신용 보증 기금이 A라는 회사에 대해서 보증을 서줍니다.
근데 이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줄 때는 조건이 있는데 요 보증받는 A회사 부동산 등에 뭐가 달려있으면 안 된다고 했냐면 가압류 같은 거 있으면 안 돼요. 막 이런 가압류 달려있는 이 부동산에 이 회사에 보증을 서주면 잘못하면 이 세금 날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인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잘못된 기업 실태조사를 보고받는 바람에 가압류가 없는 줄 알고 보증을 서줬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회사 부동산에 뭐가 있는 거야? 가압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이 보증계약을 뭐 하겠다는 거야? 차고 취소하겠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게 어떤 가압류다? 무효인 가압류였다는 거야. 그럼 이게 무효인 가압류라면 실제로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랑 같은 거야? 없는 거랑 같은 거지. 그러면 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없다? 없죠. 새롭게 뭐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차고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판례인데 그냥 기본 이론적, 총론적으로 출제하면 이렇게 출제합니다.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이런 말 써 있으면 차고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이제 요거를 좀 구체적인 사건으로 물어보면 무효인 가압류 판례가 나오는 거야. 가압류가 무효였다라고 써 있으면 이건 무슨 판례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3번. 자, 뭐 나왔어요? 이용. 그럼 끝났지 뭐. 이용하면 뒤에 이제 뭐가 나왔겠어요?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할 수 있다.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누가 입증하느냐 문제죠. 중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취소를 하려는 자가 중과실이 없다고 입증해야 돼요. 취소를 막으려는 자가 표의자의 중과실을 증명해야 돼. 막으려는 자, 그렇죠? 그래서 중과실의 유무는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취소를 막으려는 사람이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은 취소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착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누가 증명해야 될까? 취소하려는 사람이 착오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될까요? 취소를 막으려는 사람이 착오가 아님을 입증해야 될까? 취소를 하려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이 됐어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서 성립이 됐어요. 그럼 성립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원칙이겠어요? 유효한 게 원칙이에요. 유효한 게, 성립됐으면 유효한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효나 취소의 문제가 생기면 누가 입증해야 돼? 유효주장자예요? 무효 취소주장자예요? 무효 취소주장자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착오도 취소할 사람이 나 착오야. 나의 착오가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어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착오자가 착오 사실을 증명하면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죠. 그때 그걸 막으려면 상대방이 뭘 입증하라? 당신 중과실이었어라고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취소할 사람은 착오를 증명하는 거고 그걸 막을 사람은 너 중과실이야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중과실에 관한 것이 몇 번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어요.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대. 그러면 이건 위법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착오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당한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니까 그래서 보통 큰 계약의 경우에는 어떤 특약을 한다고요? 취소 배제 특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6번은 뭐 지금 나온 것처럼 무지하게 기출이 많이 됐죠?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 해제당한 매수인은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워낙 중요한 판례라서 착오 편에서도 출제되고 해제 편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갑이요, 을이랑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 근데 매수인이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행지체죠. 그러면 갑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이니까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해제. 이때 바로 해제해요? 최고해야 돼요? 중도금을 안 주는 건 불능이 아니라 지체니까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합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당한 을은 갑에게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 해줘야지. 자기 잘못이니까. 근데 나중에 봤더니 예를 들어서 을이 이 땅을 농사 지으려고 땅 샀는데 사고 봤더니 절반이 하천이래. 그러면 얘는 중요 부분 착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얘는 중요 부분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중도금을 안 준 거야. 근데 해제 당했네. 그러면 뒤늦게 나중에라도 취소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걸 인정해 주면 을은 갑에게 이제 뭘 안 해도 돼요?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해제된 법률행위를 나중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처음 볼 때는 뭐야 그럼 이거 갑이 지 마음대로 해제도 했다가 취소도 했다가 이런다는 거야? 그런 거 아니고 해제는 누가 한다? 갑이 한 거야. 그러면 취소는 갑이 또 한다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을이 해제 당한 사람이 차고 취소로 받아치고 손해배상 책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워낙 중요한 판례고요. 자, 마지막 110조입니다. 사기 강박이에요. 시가의 묵비, 사기다 아니다. 볼 것도 없이 사기가 아니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위 부작위한 사기예요. 부작위. 부작위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 침묵에 의한 사기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사기가 성립하려면 전제 조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의무가 있어야지.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예요. 그러면 매매나 교환 계약을 할 때 시가를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알려줄 의무 없죠? 알아서 오든가 말든가지 내가 뭐 시가를 브리핑해 줄 의무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가를 안 알려줬어요. 사기다 아니다? 아닙니다. 왜?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건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닌 거야. 그러면 비교되는 거 꼭 알려줘야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공동묘지 사건이죠. 공동묘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분양받은 아파트 앞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면 그 사실은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 안 알려줬으면 이건 침묵에 의한 사기입니다. 그래서 시가의 묵비, 시가의 허위고지는 사기가 아니고 공동묘지나 또는 쓰레기 매립장 사건은 침묵에 의한 사기가 성립되고요.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의 허위 과장 광고한 사건이죠. 사기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했어요. 오락타운 사건이었고 4번. 자, 계약의 상대방이 사기친 게 아니라 누가 쳤대요? 제3자. 자, 제3자가 사기치면 언제 취소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죠. 그 A가 갑에게 사기쳐서 자기랑 계약을 했다면 그건 당사자, 상대방이 사기예요. 근데 A가 갑에게 사기쳐서 을이랑 매매 계약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갑의 상대방은 누구다? 을이지, 을. 그러면 사기친 A는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제3자에 의한 사기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갑이 A에게 사기당해서 을이랑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해서 갑이 이 계약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누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혔어요? 을이지. 그럼 얘를 사기당한 애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도 입장을 고려해 줘야 되니까 제3자가 사기치면 갑은 언제든지 취소가 아니라 언제만 을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 취소 가능합니다. 만약에 지문에 제3자 사기의 경우에 상대방이 알았을 때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OX. 알았을 때 하나는 게 아니라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취소 가능해요. 그럼 만약에 을이요. 갑이 나랑 계약을 한 이유가 A의 기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알 수 없었다. 선이 무과실이죠.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얘도 보호해줘야 되니까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그럼 만약에 제3자가 사기쳤는데
상대방이 없는 법률행위를 하게 만들었어요. A가 갑을 협박해서 소유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상대방 없는 거 뭐 있었죠? 유, 재, 소포.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이 없어요. 그럼 누구만 보호하면 돼? A가, 을은 없어요. 예, 없고. A가 갑을 협박해서 상대방 있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이 없는 행위를 하겠다고. A가 갑을 협박해서 야, 너 소유권 포기해라. 포기 안 하면 내가 너 어떻게 해버린다라고 해서 갑이 무서워서 포기한 거야. 그러면 누구만 보호하면 돼? 갑만. 그러면 을이 없으면 이때는 당연히 언제든지 취소입니다. 얘가 없으니까. 근데 얘가 이때 상대방이 있으면 얘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든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가능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사기친 A가 누구인가 봤더니 을의 대리인이었어요. 자, 그럼 얘가 대리인이고 얘가 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리인과 본인은 제3자 관계가 아니죠. 동일시하는 관계예요. 그러면 대리인이 사기치면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해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은 언제든지 취소한다.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대리인의 기망행위 또는 대리인의 강박행위라고 시작하면 뒤에는 무조건 알든 모르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갑은 사기친 A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해요. 그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이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을 먼저 취소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갑은 취소하지 않고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하다고 했던 거죠. 이거 무슨 사건 본 거야 이거? 공동묘지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분양받고 나니까 앞이 공동묘지예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사기니까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사건에서는 대부분 취소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다 그랬어요? 공동묘지가 있어도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르는 거야. 굳이 뭐 취소할 필요가 없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만약에 공동묘지가 없었더라면 아파트 가격이 더 올랐겠죠. 그러면 요 차액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은 뭐래? 야, 너 손해배상 청구할 거면 그 계약 먼저 취소하고 와 라고 막 주장하는 거야. 그럼 우리 법원은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계약을 먼저 취소해야 된대요? 안 해도 된대? 취소하지 않고 계약은 유지하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만을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을이요,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고 이전받은 제3자, 병. 그럼 얘가 이걸 취소했어도 만약에 병이 선이라면 갑은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제3자가 사기쳤을 때 상대방이 알았대요. 그럼 얘는 취소할 수 있죠? 취소는 A에게 해요? 을에게 해요? 병에게 해요? 취소의 상대방은 무조건 을입니다. 이건 예외 없어요. 취소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 그럼 이 갑은, 이 취소권자는 누구랑 계약을 한 거야? 을이랑 했잖아요. 그럼 취소는 무조건 을에게 하는 거지 현재 권리자에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3자 사기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보신 것처럼 뭐가 나왔어요? 대리인의 기망. 대리인의 기망, 대리인 강박 써 있으면 뒤에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대리인의 사기는 제3자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알든 모르든 따지지 않고 취소 가능합니다.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자,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었냐면 의사표시가 도달되면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도달이라는 개념은 상대방이 직접 수령해야 돼요? 필요 없어요? 직접 수령할 필요 없고요. 내용을 알 필요도 없어요.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면 도달로 인정합니다. 그럼 집에 있던 동거 가족이 받았어요? 도달이 아니에요. 도달입니다. 그렇죠? 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다. 알 수 있는 상태면 되는 거지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자,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대요.
그럼 이게 도달되면 의사표시 무효예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는. 이건 뭐 보시는 것처럼 여러 번 출제가 됐고요. 내용증명 나왔네. 내용증명이랑 등기우편 나오면 반송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뭘로 인정해줘요? 도달로. 근데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은 그렇게 인정해주지만 일반 우편은 반송되지 않았다고 해서 도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게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격지자 간의 승낙.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야. 우리가 격승발 이랬잖아요. 그럼 격지자 간의 청약은 발신주의다, 도달주의다? 도달주의요? 그러니까 격지자 중에서 발신주의를 취하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승낙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는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면 OX.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는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뭐가 원칙이라고요? 도달주의. 대화자든 격지자든 원칙은 다 뭐다? 물론 이제 대화자 사이의 도달주의는 구별의 실익은 없겠죠. 대화니까 발송과 동시에 어떻게 되겠어요? 도달이 될 거 아니에요. 소리는 1초에 340m를 가잖아요. 그럼 대화자 간이라는 건 발송하고 도달하는데 거의 시간이 안 걸릴 거란 말이야. 그래도 원칙은 발신주의다, 도달주의다. 대화자든 격지자든 다 도달주의라고. 그런데 격지자 중에서 뭐만? 승낙만 발신주의다. 승낙만 발신주의.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 발신주의는 딱 두 개 있단 말이에요. 격지자 간의 승낙. 두 번째는 무권 대리인 상대방 최고 확답. 그 두 가지만 발신주의. 자,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능력자. 누가 제한능력자라고요? 상대방. 그러면 제한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니까 얘한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없죠. 갑이 을한테 의사표시를 했어요.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했는데 요 받은 애가 제한능력자예요. 그러면 이 제한능력자에게 의사표시한 갑은 도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할 수 없다고요. 제한능력자는 수령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한능력자가 나는 받았지 할 수 있다, 없다? 얘는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제한능력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데 언제부터는 할 수 있냐면 이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때에는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니까 보시면 제한능력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 제한능력자가 주장하는 건 상관없고요. 제한능력자에게 주장할 수 없지만 이에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알게 되면 주장할 수 있다. 또 하나 유의하실 점. 얘가 주장을 못하는 건 언제 제한능력자야 되냐면 의사표시를 받은 때. 그때야 돼요. 만약에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는 능력자였는데 받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제한능력자가 돼버린 거야. 효력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받은 때 제한능력자일 때 주장 못하는 거야? 받은 때. 근데 받았을 때는 능력자였어요. 근데 받고 나서 며칠 있다가 성년 후견 개시가 떨어졌네? 받고 난 다음에 제한능력자가 된 거죠? 얘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주장 못하는 건 언제? 받은 때지 받고 난 다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의사표시. 대리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